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 파트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1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기 OT 안 보신 분들은 오리엔테이션 한번 꼭 수강하고 공부 방법 그리고 커리큘럼 한번 확인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제 테마 1번 경제활동의 흐름과 경제체제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정리할 겁니다. 일단 교재 내용 위주로 좀 꼼꼼하게 최대한 정리하고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친 것들 꼼꼼하게 필기하셔서 완벽하게 한 판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과 이제 다룰 내용이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경제활동의 흐름과 경제체제라는 걸 배울 텐데 일단 대략적인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 1강에서 테마 1에서 배우는 건 경제주체, 경제활동, 경제객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경제주체하면 가계기업 정부가 있죠.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러한 경제주체 가계기업 정부가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제활동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일단 경제활동에는 첫 번째 자, 생산활동이 있죠. 많이 들어봤고, 자, 두 번째는 자, 소비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용어가 자, 분배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활동에는 생산활동, 소비활동, 분배활동, 근데 이게 또 깊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경제활동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경제활동의 대상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활동의 대상을 경제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객체는 대표적으로 재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화 서비스를 생산물이라고 할 거고, 여러분 재화는 형태가 있다, 유형이지. 근데 서비스는 형태가 없어, 무형입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 모두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낚이는 게 아니 서비스는 형태가 없으니까 생산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재화 서비스 모두 생산물이 되고요. 이 생산물이 경제활동의 대상, 경제객체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요소지,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노동, 토지, 자본, 경영.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배우는 건 뭐냐면 경제주체, 경제활동, 경제객체를 디테일하게 배우고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겁니다. 국민경제의 흐름으로.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출제되는 포인트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경제주체, 경제활동, 경제객체가 이렇게 있다면 자, 첫 번째입니다. 경제활동부터 볼게요. 자, 내용이 조금 깊게 들어가는데 일단 생산활동부터 볼게요. 우리가 생산활동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형태가 있는 재화, 형태가 없는 서비스를 제작 또는 제공하는 활동을 생산활동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다면 나오지가 않겠지. 그래서 이 생산활동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면 생산활동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생산활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 모든 활동이 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 자, 그러면 여러분 부가가치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가치를 플러스 더하면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제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정리를 해서 수석으로 완벽하게 만점 받고 합격한 이후에 중고나라에 이 교재는 사회 공무원 사회 완벽 정리 필기 노트에서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뭐 2만 원, 3만 원에 샀다. 근데 이거를 5만 원에 팝니다. 그럼 여러분은 2만 원의 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가 생산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생산활동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를 하면 생산의 범위가 단순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작 또는 제공하는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돼. 어떻게 확장되냐면 운송, 그 다음에 보관 등등등, 뭐 저장 다양하겠죠? 운송, 보관 등등 다양하게 생산의 개념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화 서비스를 제작 또는 제공하는 활동 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생산을 좀 정의를 해두시고 특히 이 부가가치라는 개념이 앞으로 경제에서 계속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또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 자, 생산활동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소비라고 볼 텐데요. 이거 꼭 알아주세요. 자,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자, 생산 요소를 자, 구입하는 활동.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이유는 뭐죠? 생산을 위해 구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단순하게 이 구입이라는 표현 때문에 물건을 샀어, 경제활동 중에 소비활동 이러면 안 되고 결국 이 구입은 생산을 위한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활동도 뭐로 본다? 자, 생산활동으로 본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 둬야 되고요. 교재에 보면 이 부가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모든 활동, 생산을 위한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모든 활동 모두 생산으로 본다. 돼요? 자, 그럼 이제 생산 활동이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소비 활동입니다. 자, 소비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확인만 할게요. 자, 소비 활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활동이지.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용어 정리하는데 경제에서는 만족 또는 만족감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자, 효용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자, 편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결론은 자, 소비 활동은 만족감 또는 효용 또는 편익을 얻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끝. 단순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는 일단 이 정도로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제활동에 분배활동이 있습니다. 자, 분배활동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 분배활동의 정의는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봐.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게 분배의 정의입니다. 그럼 일단 분배의 정의 알아두고요. 그럼 이제 주의할 건 잘 보세요. 자, 여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경제주체적인 가계가 있죠. 그럼 여러분 가계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또는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여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있어.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할게. 경제 활동이 생산 소비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때 경제 활동은요 무조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자, 하나는 이렇게 실선의 화살표로 표시하면요 요걸 우리가 경제 활동의 흐름 중에 실물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자, 여기 노란색의 화폐의 흐름으로 표시를 하면요 요걸 우리가 화폐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색깔을 썼지만 여러분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실선, 점선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 실물과 화폐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무조건 화폐는 돈, 끝. 그럼 돈이 아닌 모든 것은 실물입니다. 돈이 아닌 모든 것은 실물. 그럼 경제활동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실물이 왔다 갔다 하고 화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가게와 기업이 있죠.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결국 기업은 생산을 위해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생산 요소는 결국 모두 가게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가게가 기업에게 자, 생산 요소라는 실물을 제공하겠죠. 그러면 그 생산 요소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노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산의 3요소 그러면 노동, 토지, 자본인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경영. 그래서 여러분 노동과 경영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아두세요. 그냥 노동은 그냥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거나 회사원으로서 일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경영은 한마디로 자영업자들 또는 사업가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이라는 실물을 기업에게 제공했고 우리는 이러한 노동, 토지, 자본을 등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산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가게가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기업은 그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재화 서비스를 제작 제공하고 그로 인해 매출액이 발생하고 이윤이 발생하겠지. 그러면 기업은 그 생산 요소를 구입한 대가를 가게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구입해서 생산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창출한 기업은 당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로 뭐를 줘야 됩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돼. 임금. 자, 세트로 가야 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이고요. 자, 토지에 대한 대가는 뭐를 줘야 되겠어? 지대. 자,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를 주는 거고요. 마지막 사업가.
CEO, 운영자들은 그쵸? 자신이 결국 회사를 운영한 이후에 임금이자 지대 다 주고 이자 주고 남은 거는 경영에 대한 대가로 이윤의 형태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분배의 정의가요.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얻는 거죠. 그럼 생산활동 가게가 생산에 기여했어. 노동토지 자본 경영을 제공하고 그럼 그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다시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라는 표현도 쓰지만 보통 시험에는 결국 이 분배로 얻은 화폐의 흐름이 가계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분배 또는 분배 소득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요소소득이라는 표현도 써요. 분배, 분배소득, 요소소득. 왜?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은 대가니까.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경제활동 세 가지가 정리가 됐어. 생산, 소비, 분배.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추가할 게 뭐냐면 경제 원칙을 추가합니다. 자, 경제 원칙이라는 얘기는 경제 활동의 원칙이야. 그래서 경제 원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효율성. 자, 또 하나는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자, 감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효율성의 정의는 뭐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경제적 기준이죠. 그런데 형평성은 그렇게 사회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그런 치열한 경쟁의 결과 빈부격차 문제가 너무 심해지더라. 오히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어떤 차이를, 갭을 메꿔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결국 효율성은 시장에 그냥 맡겨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건데 이에 반해 형평성은 그로 인해 어떤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면 사회적으로 그런 빈부격차를 메꿔주자. 형평성. 그래서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뭐를 중시하는 입장이냐면 이 효율성은 좀 더 확장하면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이 되고요. 형평성은 좀 더 확장하면 분배를 중시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제활동, 생산소비, 분배활동 중에 경제 원칙이 적용된다면 돌아갈까요? 자, 생산활동에 적용되는 경제 원칙은 뭘까? 무조건 생산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생산의 경제 원칙은 효율성이고, 자, 두 번째, 그럼 소비활동의 경제 원칙은 뭐겠어요? 소비활동도 무조건 효율성이겠죠. 소비활동도 무조건 효율성. 자, 그런데 분배활동은 효율성만 강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가게와 기업 사이에 가게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로 분배, 지급을 하죠. 그럼 가게 입장에서 분배 소득이 되는데 가게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할 거고요. 기업은 생산 요소를 제공받고 대가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겠지. 그럼 항상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가게와 기업 사이에 기업의 파워가 더 세다면 결국 일종의 어떤 노동 착취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결국 일단 경제활동의 분배활동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이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는 효율성 외에도 모두 동시에 고려해야 되냐면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했으면 암기. 경제활동 중에 생산과 소비는 경제 원칙은 무조건 효율성이지만 분배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이런 형평성이 고려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제죠. 이 정도는 줘야 돼. 최저임금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생산활동 중에 분배활동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교재로 테마 1번 경제활동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경제활동이 정리가 됐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보기 전에 일단 요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교재는 없지만 이런 내용도 가볍게 딱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타이틀은 이겁니까? 생산일까? 소비일까? 자, 사례 1번. 갑은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성수기에 대중교통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행 다닐 때. 그래서 최근 가족여행의 편익을 위해서 소형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였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사례 2번. 자, 을은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에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개업했어요. 그런데 최근 배달 수요의 급증으로 배달용 소형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였다. 여러분, 사례 1번과 사례 2번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자동차를 구입한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사례 1에서 갑은 가족 여행을 위해 구입했잖아. 그럼 이거는 만족과 편익을 얻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때 갑은 경제 주체 중에 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갑의 경제 활동은 소비 활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사례 2번. 을은 회사에서 정년 퇴직 후에 결국 뭐냐면 치킨집을 개업했죠. 그러면 을은 경제 주체 중에 기업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배달을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했죠. 그럼 이거는 배달용 자동차를 구입했어. 그럼 생산을 위해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소비 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이 된다? 생산 활동이 됩니다. 이거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재화의 어떤 구입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소비라고 체크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소비 또는 생산으로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생산일까 소비일까 추가적 주제 이 정도 하나 봤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따지기는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이제 경제 주체를 볼 겁니다. 여러분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가계와 기업을 합쳐서 민간 경제 주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계, 기업, 정부까지 모두 합칠 때는 국민 경제 주체 또는 국내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돼요? 자, 일단 요거 확인. 그래서 문제를 풀 때 1번 아래 그림에 나타난 민간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가계와 기업을 물어보는구나. 근데 만약에 국내 경제 주체 그러면 정부까지 포함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럼 가계는 주로 이제 뭐를 추구하냐면요. 일단 먼저 이렇게 봐야죠. 가계는 일단 주로 경제 활동 중에 소비 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그럼 가계가 소비 활동을 하는 이유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밑줄을 쳐놓은 내용은 뭘까? 암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는 주로 소비 활동의 주체고 효용의 극대화, 즉 소비 활동을 통해서 효용, 편익, 만족을 얻기 위한 거고, 그리고 경제 원칙 중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겠다, 효율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생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얘기는 프리패스건 단과 강좌건 강의를 결제를 하고 듣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대표적인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1번. 문병일 너무 불쌍해. 나라도 들어줘야지. 이겁니까? 아니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과 투자한 비용, 결제, 수강료겠죠. 그 이상의 어떤 만족, 효용, 편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자기도 모르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비 활동이고 결국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구할 건 뭐냐면, 이제 이게 함정인데, 제가 이제 그 경제 공부 처음 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경제는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가계는 소비자죠, 수요자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시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에 반해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절대 수요자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되고 시장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자, 이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주로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고, 그럼 기업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윤이에요. 이윤. 그래서 기업은 이윤국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때 경제 원칙은 효율성이 되고요. 자, 여기서 체크하고 갑니다. 자, 이윤 구하는 공식 따로 필기하고 암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윤 구하는 공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좀 헷갈리던데요. 총수입이 결국 매출액이야. 결국 판매 수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퀄로 해놔. 총수입 이퀄 매출액 이퀄 판매 수입. 돼요? 그래서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인 총비용을 빼줘. 그럼 그게 바로 이윤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총비용은 인건비, 직원의 임금, 이자,
그 다음에 원료 구입비 이런 모든 비용을 빼주면 이게 이윤이 된다. 그래서 일단 이윤 구하는 공식은 총수입 빼기 총비용 공식 반드시 외우시고, 자, 그럼 경제주체 기업은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 당연히 생산물 시장에는 공급자가 되겠지. 그런데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거래되면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됩니다. 시장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의 역할이 다르다. 요거 확인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경제주체 정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볼게요. 정부는 생산활동도 하고요. 소비활동도 합니다. 그럼 정부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모두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목적은 뭘까? 자,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정부의 목적은 뭐냐면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해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여러분, 그냥 후생은 이익이라고 보면 돼. 결국 정부는 기업과 같이 단순한 그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이걸 우리가 사회적 후생이라고 할 거고, 여러분 기출문제나 문제 풀어보시면 정부한 이후에 갑자기 여기다 이윤의 극대화 추구 이렇게 오답이 많이 나오니까 절대 정부는 이윤이 아닌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추구.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밑에 있지만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하죠. 그리고 가계와 기업에 조세를 부과하고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공직에 헌신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정부의 경제 원칙은 뭐겠어? 여러분, 가계는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인 효율성을 추구하고요. 기업도 효율성을 추구하죠. 물론 정부도 당연히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 하지만 정부는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지.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또는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은요, 효율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 주체까지 정리가 됐어요. 경제 활동, 경제 주체. 자,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주제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테마 1번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개념 플러스 경제활동의 흐름이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경제활동의 흐름은 거의 암기할 정도가 돼야 돼. 자, 첫 번째. 항상 경제활동의 흐름은 실물의 흐름은 실선으로, 화폐의 흐름은 점선으로 일단 나타낸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어. 그럼 중요한 거, 가게와 기업 사이에는 시장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재화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마트, 편의점,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점 또는 학원 모두 재화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이고요. 하지만 생산물 시장 외에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도 존재하죠. 그럼 이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이 거래돼.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바천국, 인쿠르트 이런 게 생산 요소 시장이고요. 토지가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 그렇죠? 그리고 은행은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하면 중요한 거, 여기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죠. 그럼 중요한 거, 가게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고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고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입니다. 따라서 생산물 시장에 거래가 되는 건 재화 서비스는 기업에서 요 실물이 나오지, 그러면 요 기업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가는 요 실선이 재화와 서비스가 되고요.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요 재화 서비스가 가게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요 실선이 가게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한 활동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화폐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재화 서비스가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가게로 갔지. 그럼 가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그럼 이 화폐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계의 소비 지출액이라고 할 거야. 소비 지출. 그럼 가계의 소비 지출액이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들어가면 이 생산물 시장을 거쳐 기업으로 들어가는 화폐의 흐름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겠죠. 자, 용어 정리. 판매 수입 이퀄 매출액 이퀄 총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판매 수입을 받아올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여기 생산 요소 시장이 있잖아. 그러면 가게가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실물,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기업이 그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거고 그 대가인 화폐가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가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화폐 흐름이 뭐가 되는 거야? 가계 입장에서는 분배, 소득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소비 지출을 블랭크 기업, 자 그다음에 판매 수입을 블랭크 지연, 그다음에 여기 분배 소득을 블랭크 디귿 이렇게 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는 가계, 기업,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 나와 있죠. 하지만 보통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를 블랭크 처리해. 보통 가나 이렇게 블랭크 처리해. 또는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가나 블랭크 처리하고 가나를 잡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여러분 책 어려운 게 아닌 게 기업에서 실물이 나가면 생산물 시장이죠. 가게에서 실물이 나가면 생산 요소 시장이죠. 기업으로 화폐가 들어오는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고 그 시장을 거쳐서 가게로 화폐가 들어오는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럼 이제 시장을 통해서 가계 기업의 경제 활동이 나왔는데 이제 정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정부는 마찬가지로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구입하죠. 그럼 그 대가를 지급할 거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생산 요소를 구입하지.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의 역할을 해. 근데 그거 외에 이 시장을 거치는 흐름 외에 정부는 가계와 기업 사이에서 시장을 거치지 않는 실물의 흐름과 화폐 흐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시장을 거치지 않고 가계가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화폐를 제공하죠. 그럼 이게 뭐겠어? 조세죠. 대표적으로 소득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부에게 화폐를 제공하죠. 이게 조세. 그럼 기업의 대표적 조세는 법인세가 되겠지. 자, 하지만 정부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가게에 직접적으로 실물을 제공하죠. 바로 이게 뭐냐면 공공재, 공공 서비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부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실물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공공재 또는 공공 서비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가가 제공한 어떤 치안, 국방, 어떤 혜택,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있죠? 그 항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공공재, 공공 서비스 혜택은 다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추가합니다. 두 가지를 추가할 건데요. 이게 중요해. 여러분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시장을 거쳐서 실물을 준 만큼 화폐를 받거나 실물을 얻은 만큼 화폐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실물의 가치와 화폐 가치가 동등하게 교환돼.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 그런데 여기 가계와 정부 사이에 시장을 거치지 않는 요 흐름, 그리고 기업과 정부 사이에 요 시장을 거치지 않는 흐름에서는 꼭 체크할 게, 자,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은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즉 쉽게 말하면 준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준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즉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볼게요. 자, 이거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중에 지금 만약에 그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일을 아예 안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일을 이제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세 납부와 공공재 또는 공공 서비스 혜택 간에 등가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면 세금을 낸 만큼 공공재,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는 거지. 그럼 만약에 소득이 적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갈 때는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치사하게 가로등 끄는 겁니다. 아스팔트 걸으면, 위를 걸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정말 많아. 만약 제가 소득이 정말 많아서 제가 이제 10시에 끝나고 집에 갈 때는요. 가로등 정도가 아니죠.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쉽게 말해서 폭죽이 터져야 돼. 불꽃놀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정도는 안 되고 레드카펫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서 등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조세 납부와 공공재 또는 공공 서비스 혜택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세금 납부와 공공재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 사이에 관계는 없다. 관련성은 없다. 즉 무관하다. 그럼 만약 시험에 조세를 납부한 만큼 공공재 혜택을 받는다.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틀린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까지가 국내 경제야. 그쵸? 그럼 이제 여기 외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의할 거. 자, 우리 지금 이 실선의 흐름을 실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자, 우리 국내 경제에서 외국으로 실물이 나갑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재화 서비스가 나가는 거니까 요거 수출이 될 거고. 자, 외국에서 실선이 들어오니까 요거 당연히 뭐가 되겠어?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장난 이렇게 칩니다. 우리가 딱 보면 당연히 실물이 나가니까 화살표 방향만 보고 수출 수입 잡았는데요. 장난 이렇게 치죠. 잘 보세요. 점선이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 우리 한 거 점선은 화폐였잖아. 그럼 화폐가 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재화를 수입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도 화폐가 나가면 수입이 되는 거야. 주의할 거. 화살표가 둘 다 나가는데 실물이 나가면 수출이지만 화폐가 나가면 수입이다. 돼요? 자, 그럼 똑같아요. 이번에는 점선의 화살표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그럼 이거는 뭐야? 화폐가 들어오는 거지. 왜?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했으니까.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만 보고 수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실물인지 화폐인지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이거에서 그 방향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출 수입을 낚는 문제로 정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개념 플러스의 경제활동의 흐름까지 봤고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경제활동, 경제조치 모든 것들을 독립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 흐름에 넣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뒤에 문제 우리 단원별 문제 풀어보셔도 결국 이런 유형이 가장 많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주제. 자, 이제 경제체제라는 주제를 좀 볼게요. 우리 테마 1번 첫 페이지. 자, 3번에 보면 경제체제 분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본 거예요. 익숙하게 들어본 건데 경제체제 하면 일반적으로 자,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여기다가 전통경제체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시장경제 익숙해, 시장경제 특징 다 외우고 계획경제 특징 다 외우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중요한 거 이거야. 시장경제, 계획경제, 전통경제가 있다면 그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자, 한 국가 전체에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경제 문제는 뭐냐면 미리 꼭 암기하세요.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가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국가 전체적으로 선택의 상황이 발생한 거지. 예를 들어 복지 비용을 더 늘릴 것인지 또는 국방비를 더 늘릴 것인지 한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방과 복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전통경제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나누는데 전통경제는 쉽게 가시면 돼요. 전통경제는 조상 대대로 이랬으니까 아니 쌀농사 왜 지으세요 물어보면 조상 대대로 쌀농사 지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건 그냥 관습과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경제는 어떤 거냐면 계획경제는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죠.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시장경제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어디에 맡기냐면 시장에 맡기는 거야. 아무런 개입도 없이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 농부들에게 농사 짓는 어떤 농사를 지을지를 시장에 맡겨두면 농부들은 알아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을 선정해서 농사를 짓겠죠. 그렇죠? 결국 뭐냐면 시장 경제는 시장에 맡겨두면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 가격 기구의 작동에 의해서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항상 시장은 효율적이니까 누구의 개입도 없이 시장에 맡겨두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다시 전통계획 시장경제를 나누는 기준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경제 문제 해결 방식, 그럼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고 전통경제 관습, 계획경제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서 시장이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계획경제는 자,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다 보니까 어떤 이윤동기는 떨어질 거고 어떤 경제적 효율성은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반해 시장경제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사적 소유를 허용하겠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특징으로 한다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 계획경제 체제는 세트로 움직여요. 뭐랑 세트로 움직이냐면 계획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세트로 가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획경제 대표적인 거 북한이잖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고요. 중국도 그렇죠. 근데 시장경제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와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생산 소유의 공장, 기계 등의 생산 소유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 생산 소유의 사적 소유를 생산 수단에 사적 소유를 허용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되는 거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 국유화, 공유화시키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트로 움직인다. 여기까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 세트,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세트. 근데 하나 더, 여러분 전 세계에 100% 시장경제, 100% 계획경제는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혼합경제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일부 정부의 개입과 통제,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경제 요소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 대부분 다 혼합경제 체제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체제도 좀 지엽적인 주제지만 가끔 출제되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엔 경제적 유인. 자, 여러분 경제적 유인이란 얘기는 유인은 인센티브야. 인센티브.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경제적 인센티브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가정은 이거야. 모든 사람은 경제에서 모든 사람은 자,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절대 모든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자신한테 이로울 때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럼 사회 경제 전반에서 경제 시스템 내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정 행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행동을 좀 억제하고 싶을 때는 단순한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유인,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 유인은 당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정적 유인은 채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밑줄, 금전적, 물질적 혜택이나 손실을 우리는 경제적 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합리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긍정적 유인은 긍정적 유인은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입니다. 이에 반해 부정적 유인은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손실을 제공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 행동을, 이게 중요해요, 장려하기 위해서예요. 자, 부정적 유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손실을 가하는 이유는, 즉 손실로 작동하는 이유는 특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긍정적 유인은 특정 행동의 장려, 부정적 유인은 특정 행동의 억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곧 지금 강의를 촬영한 시점에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될 텐데 월드컵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예를 들어 뭐 16강, 8강, 4강 이렇게 가면 포상금이 점점 커지죠. 그 이유는 뭐야? 더 높은 순위를 달성할수록 포상금이 커지는 얘기는 잘하라는 거잖아. 그런 게 대표적인 긍정적 요인이 되고요. 반대로 과거에 우리나라가 쓰레기로 너무너무 몸살을 앓다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죠. 이제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쓰레기량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손실, 즉 비용을 부담케 했더니 특정 행동, 즉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줄어들잖아. 그게 바로 부정적 유인이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경제적 유인,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단순하게 이게 혜택이냐 손실이냐만 따지지 말고요. 긍정적 유인은 특정 행동의 장려, 부정적 유인은 특정 행동의 억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고요. 한번 기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야. 자, 2번 문제 보면 그림은 일단 동그라미 칩니다. 민간 부분 가계와 기업일 거고 경제순환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 그러면 일단 여기 가계 기업이 있고 그럼 문제 선택지를 보기도 전에 시장. 근데 가계로 실물이 가죠. 기업에서 실물이 나오니까 A 시장은 바로 쓰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 그럼 이 기업은 뭐냐면 가계가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 활동이 되는 거지. 자, 이에 반해 그럼 B 시장은 당연히 무슨 시장이 되냐면 생산 요소 시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가계로 유입되는 요 점선 화폐의 흐름이 뭐가 되겠어? 분배 소득이 되는 걸 거고요. 그럼 여기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가는 요 실물의 흐름은 뭐가 되겠어? 요게 바로 생산 요소를 실물을 기업이 구입하는 활동이죠. 그럼 선택지 볼까요? 1번 A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정답이 딱 1번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 보죠. 2번 어린이집에서 통원용으로 구입한 승합차. 여러분 낚이면 안 돼요. 자, 승합차 밑줄쳐. 재화죠 일종의.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통원용으로 구입을 하면 이건 소비 활동이 될 수가 없지. 이건 무슨 활동이 되는 거야? 어린이집은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럼 어린이집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원용 차량을 구입했으니까 이건 생산에 필요한 구입이죠. 그럼 소비 활동이 아니라 생산 활동이고요. 그럼 2번 선택지는 디귿으로 봐야 되는 거야. 디귿. 돼요? 3번. 자, 경찰의 치안 서비스 밑줄 여러분 치안 동그라미 치고요. 치안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 사이의 시장을 거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없지. 해당하지 않고요. 4번. 가계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리을은 기업의 입장에서 뭡니까? 여기 안 썼구나. 요 리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물이란 실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판매 수입이 되죠. 화폐 흐름으로. 그래서 1 틀렸고요. 5번. 기업의 이유는 니은에서 리을을 뺀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이유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겁니다. 그러면 리을에서 모든 비용을 뺀 거죠. 근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게 니은. 가계 소득에서 기업의 판매 수입을 뺐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판매 수입,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빼준 게 기업의 이윤. 돼요? 자, 그럼 2번 문제는 정답이 1번. 자, 여러분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1강에서 정리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정책으로 인해 각국 경제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야.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요. 적절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선택지 중에 맞는 말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중에서 제시문과 관련된 정책을 찾는 겁니다. 각국은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 계획 경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경제 활력과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자 각국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요소를 도입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그럼 이 정책은 시장 경제 요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도입하면 기업 간 경쟁은 늘어나겠지. 2번, 경제적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그전에 계획 경제할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이제는 경제적 자율성이 강화돼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정답이죠. 돼요? 4번. 자원의 희소성 아직 안 배웠지만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거고요. 이건 2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민간 경제 주체 사익 추구가 활성화되겠죠.
되죠? 자,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 문제 총 10문제씩 단원별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2문제만 같이 정리가 됐고요. 이거 꼭 풀어보시고 나머지 뭐 문제 있으면 해설제 최대한 자세히 써놨지만 안 되면 꼭 질문을 통해서 막힌 궁금증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못 풀어주는 문제들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공지사항 통해서 또는 강의 중에 따로 언급을 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테마 1 다 정리가 됐고 복습 철저히 하시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